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하면서 양증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9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억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60억, 기관 투자자 2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2600선을 넘어서 조금씩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쐐기형으로 패턴을 형성하면서 크게 이 추세에 대한 변화를 아직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 중반 정도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사실 좀 분위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니케이, 다우, 나스닥 모두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고 상해 종합은 2.5%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뭐 단기간에 그런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코스피도 좀 올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일단 투자자 수급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지금 매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2,900억 정도, 3,0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크게 매도 없이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갈 건가, 아니면은 매수세를 더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코스피에 다시 유입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 투자는 매도를 했지만 좀 이제 다른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매수는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73포인트고요. 어제와 유사한 지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동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 수급도 마찬가지 전날과 유사했습니다.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최근에는 강해 보이지만 수급 자체는 여전히 크게 많이 유입되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뭐 1300원 정도 찍고 나서부터는 연일 환율이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끝났고 경기가 오히려 아직도 강세를 보인다, 경기가 강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 금리 인하가 점점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죠. 그러한 영향으로 환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이 정세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그런 안전자산으로의 또 유입이 지속된다면 이런 환율에 대한 이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1360원대까지, 1300원 후반대까지, 1400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이 상승세를 보면 충분히 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추세 자체는 사실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고, 고점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00원 후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약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부합 수준이네요, 거의. 그래서 크게 뭐 변동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보면 한 1% 가까이, 0.3%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원자재 가격은 이제 국제유가가 전쟁에 대한 이 위협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0달러까지 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좀 전쟁에 대한 그런 이 확전보다는 조금 요 정도에서 적절하게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좀 하향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4.06%고요.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던 추세에서 조금 꺾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최근 대비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3.6%대였는데 거의 뭐 이 한 달 만에 0.4%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가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고, 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시장금리도 같이 떨어지면서 좀 하향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천천히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금리는 결국에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 네,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30원 상승했고요. 2.87% 올라가면서 19,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19,000원까지 반등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마지막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주가가 오른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이제 붙어주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의 거래도 조금 더 붙었죠.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좀 붙은 것 같습니다. 19,090원 정도, 100원 정도 올라갔지만 거래가 좀 활발해졌다라는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일별 거래도 919만 주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많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고,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올라가긴 했지만 코스피가 올라가서 올라갔다라기보단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BHI와 두산에너빌리티 두 기업이 좀 특히 같은 테마에서 많은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좀 힘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 일별 거래가 하루만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이 추세를 살려서 거래량을 더 붙여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아직 화요일이기 때문에 남은 3일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기술적인 예상, 그죠? 기술적인 좋은 흐름대로 결국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 수렴 구간을 뚫고 나가는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런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뭐 우리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붙어서 힘차게 올라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나왔고, 음운구름 중간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받치면서 21선이 위로 들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나가는 그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이제 우리가 좋은 자리를 만들고서도 이렇게 쭉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 대한 갭 하락을 이제 다 오랫동안 메워주고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한 방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도달했던 최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그런 자리까지 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가격대가 뭐 아직도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추세 자체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특히 더 넓게 봐서 월봉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면 20월봉선과 60월봉선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자체가 지금 4개가 이제 정배열이 되었죠. 그래서 정배열이 된 것 자체가 이제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이제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 제조업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확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에너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적인 분석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구간을 이제 지켜봤고, 급등을 할 때도 있었고, 급락을 할 때도 있었고,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그림 속에서 이 박스권을 이제 치고 나가는 그림이 곧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25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27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특이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오른 것 대비해서는 사실 뭐 크게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골고루 매수했죠. 130만 주가 어느 한 수급에 집중되었다라기보다는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22만 주, 보험이 13만 주, 투신이 39만 주, 연기금 투자자가 36만 주, 사모펀드가 19만 주를 매수하면서 자, 또 이렇게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최근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특별하게 포지션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정도 해가지고 바짝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투신도 최근 들어서는 좀 다시 매수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은 매수를 해주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붙어주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관심을 좀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투신이라든지 이런 사모펀드는 바짝 이제 매수하고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뭐 크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그 차익 실현 명분 하나 주어지니까 쭉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탑을 한번 쌓아갈 것 같은데 그 탑 고점에서 또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건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힘을 좀 받아서 올라갈 건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증시 분위기만 좀 크게 이 무리 없이 경기 침체에 의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러한 이제 큰 건들만 터지지만 않는다면 서서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16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고요. 123만 주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뭐 150만 주 피크 찍고 또 120만 주로 감소했는데 공매도 잔고가 뭐 일단 아직까지는 100만 주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면밀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추세 정도만 체크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이제 어제 10만 주 체결과 10만 주 상환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이제 대차 잔고가 조금 감소를 하면서 대차 잔고 상위 종목,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고요. 체결은 없었고 상환이 34만 주 되면서 1210만 주, 20만 주 정도로 네,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도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를 한 수급은 없었고요. 그냥 뭐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 매도가 좀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27만 주 매수되면서 전날 28만 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매수를 하였고요. 21.29% 정도로 외국인 보율이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 5일 정도 또 바짝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만기 이후에도,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 이제 이 거래 비중이, 그죠? 좀 떨어지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추세가 5일 정도 지속됐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진행되는지 이번 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좀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소식들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사실 뭐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기술적인 부분, 뭐 수주 관련 부분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제 정치적이긴 하지만 한번 다루어 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원전을 멈출 이유가 없다. 탈원전 출구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한다면 원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하고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자체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그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게 영광에 있는 재보선 관련된 움직임부터 시작되었고요. 한빛 원전이 이제 저 영광에 있죠. 근데 거기서 한빛 원전을 폐쇄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마주친 게 경제성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원전을 폐쇄를 함으로써 그 대체 에너지로 이제 그 전력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체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원전을 급격하게 없애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진행하던 탈원전의 기류와는 좀 다른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에 전 정권에 있었던 스피커 역할의 그런 의원도 탈원전은 원전보다 더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탈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바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이 믹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제조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그 값싸게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따라잡으려고 덤벼드는 그 국가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경제성 입장에서도 값이 싼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그 값이 싼 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석탄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석탄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 우리나라가 아직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 에너지보다 훨씬 비쌉니다. 특히 다른 국가 대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원자력 대신에 사용을 하자.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늘리자라고 한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이 된다면 그 뒤에 오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비효율, 그죠? 비효율에서 온다는 것이 결국에는 생산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에너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력에 대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구독자분들, 저도 포함해서 전기세 오르는 거 정말 싫어하죠. 근데 이 비효율로 잘못 갔을 때는 전력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가정용 전력 단가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용 전력 단가가 높아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을 피하고 해외 이제 값싼 쪽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넓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아주 극에 치렀던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은 이제 융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영광원전에 대한 뭐 계속 운전을 얘기하는데 고준위 방패장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부터 나오니까 고준위 방패법이 네,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급물살. 근데 사실 이 급물살이 얘기가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크게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고 넘기도록 하고요. 뭐 계속 운전이 되었든 신규 원전 건설이 되었든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따져야 된다. 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야심차게 준비하던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상용화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외산 기업에 대한 이 풍력 터빈에 대한 조립과 나셀 조립 그런 쪽에 이제 OEM 공급을 하고 서비스 유지 보수 계약을 하면서 좀 이제 점진적으로 해상 풍력의 참여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작년에 이제 풍력 입찰이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모두 이제 떨어졌죠.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좀 이제 값싼 프로젝트들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면서 좀 중국산 터빈이 들어가거나 중국 기업들이 들어갔던 그런 값싼 프로젝트들이 먼저 건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점수제를 좀 바꿨죠. 가격보다도 조금 더 우리 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그 다음에 지역 국산화 그런 것들을 좀 따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7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MOU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750메가와트 규모면 굉장히 크죠. 네. 보통 이제 외산 같은 경우는 14메가와트 모델로 굉장히 또 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750메가와트면 14메가와트가 거의 한 50개, 60개 정도는 깔려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 그런 터빈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계약을 따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유럽 에너지 기업 2곳과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독일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지멘스 가메사, 노르웨이 국영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등 이제 2개사와 협약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멘스 가메사는 사실 이제 서해 쪽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500메가와트급 정도의 그런 규모의 풍력단지를 또 이제 입찰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제 동해 쪽에 울산 앞바다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이제 또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 또 여러모로 또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에퀴노르가 울산 지역에서 추진하는 750메가와트 규모의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지멘스 감회사는 15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발전기를 도입을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풍력 공장에서 핵심 기자재인 나셀을 조립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셀에 대해서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블레이드가 이 앞에 바람개비 꼽히는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이 회전체, 그죠? 회전체가 나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돌리면서 전기에너지로 변하는 발전 장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요 네모난 데다가 이제 두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셀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저거를 조립해서 이제 납품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단지가 하나씩 입찰이 되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규모가 많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터빈 관련해서 또 많은 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5년에 서서히 이제 조 단위의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이제 두산 지오솔루션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프로젝트 진행 관리, 그 다음에 공사는 두산 지오솔루션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지오솔루션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따낸 8메가와트급 모델을 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8메가와트급 그 터빈 제작, 그 다음에 나셀 조립, 14, 15메가와트급 나셀 조립 위주로 풍력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해상 풍력도 이제 국내에서 좀 이제 톱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슨이 가장 큰 경쟁사이긴 하지만 톱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이렇게 많은 이 발전단지, 그죠? 해상 풍력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수주,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주가 나올 거고, 거기에 이어서 장기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도 르네상스가 다가왔고, 해상풍력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고, 두산 비나 같은 이제 또 베트남 해상풍력 시장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가스터빈도 우리나라 시장과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과 같은 그런 이제 중동 시장, 중앙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사우디와 같은 그런 중동 시장, 그리고 체코에 있는 그런 시장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근데 하나만 특정하게 전성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어제도 또 소식이 하나 나왔죠. 빅테크들의 원전 쇼핑, AI 먹여 살릴 전력 확보 나섰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이제 구글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최신 원전 계약을 구글이 수행을 하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구글은 14일 발표에서 미국 초기 스타트업이죠.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카이로스 파워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기업이고, 구글이 이 카이로스 파워와 SMR 관련해서 6개에서 7개를 계약했는데 그 전력이 500메가와트 규모다. 그래서 수십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데이터 센터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 체결을 한 거고요. SMR 계약은 처음이죠. 데이터 센터로서 SMR 계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동을 멈춰 있는 그런 원전들을 다시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원전을 이용해서 다시 이 AI를,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누가 지금 에너지가 뭐 좋고 안 좋고 선호도를 떠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탈탄소를 하면서 안정적인 고에너지를 24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죠? 이거는 누구도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 원전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탄소를 생산하지 않는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고에너지를 집약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아래에 있는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계속 SMR과 대형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보고 있고 지금 다행히도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좋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이 흐름 자체는 이미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14.1달러 시간에 프리마켓 더 올라가지고 14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121선을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어느덧 121선의 평균선이 $1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떨어지겠지만 이게 121선 자체가 의미한 게 뭐죠? 4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장부상의 이득으로 잡힐 거고요. 그걸 떠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SMR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곧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거고요. 그 스탠더드 파워와 이제 계약 소식, 그 다음에 듀크 에너지와 계약 소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폴란드 대형원전 보시면 타당성 계약 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도 갑작스럽게 SMR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또 미국 내에 이 에너지 플랜트를 떠나서 지금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컨소시엄, 일본,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UAE까지 4개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관심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요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질적인 그런 좋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탈탄소가 필요하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떠나서 이제는 에너빌리티 말고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퓨얼셀이죠. 퓨얼셀이 굉장히 최근에 조용했습니다. 수소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좀 이제 수소에 대한 경제가 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국내 시장은 기대치보다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액화 플랜트로 이제 생산한 수소가 뭐 또 많이 팔리지 않는다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두산 퓨얼셀이 지금 이제 중국의 최대 에너지사와 신재생과 수소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최대 에너지 기업 중인 하나인 중국 에너지 건설 유황 공사와 신재생과 수소 에너지 분야에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요. 2025년에 중국의 수소 산업이 1조 위안,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 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재생도 신재생이지만 수소의 경제 순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중국에 큰 계약을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계약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회사, 듬직한 자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대로, 소형 모듈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대로,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대로, 가스터빈도 가스터빈대로 지금 모든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자재의 중심, 터빈 기술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의 톱이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가더라도 톱급이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오래 기다려서 오랫동안 계속 같은 구간을 갇혀 있는 듯 하지만 서서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코 원전도 잘 해결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 결국에는 뭐 대치 상황 속에 합의를 할 겁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가 또 손실을 보내 만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그런 이제 다른 국가들의 시장 진출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웨이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면서 기자재를 수주하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원전, 그 다음에 뭐 UAE 원전, 사우디 원전,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을 생각해 본다면 점점 더 우리에게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서 기다려 볼 만하다. 단 하나, 이제 시장에 대한 부채가 너무 높다.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온 그 상황 속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조금은 불안 요소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네,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